자, 반갑습니다. 청업중학교 2학년 여러분,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여러분을 등교 계약해서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얼굴 보고 수업할 텐데, 일단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이 정상 시간표로 돌아갔죠. 이제 온라인 시간표에서 정상 시간표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요일부터 지금 듣는 반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부터는 자기 반 시간에 맞게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원래 예정되었던 실시간 수업은 목요일 10시에 예정되었던 실시간 수업은 좀 이따 수업 끝날 때 어떻게 되는지,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여러분 드디어 얼굴 보게 될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많은데, 기대와 설레임이 많은데, 지금 선생님 찍는 영상을 보니까 하얗게 얼굴이 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얼굴도 이제 드디어 여러분 볼 수 있게 돼서 다음 주 좀 기다려주시네요. 자, 그래도 이제 힘내서 온라인 수업 오늘 내용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원사, 중단원사, 신라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인데, 동요란 말, 자, 동요가 이제 어린이들 부르는 동요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요는 어떤 국가의 정치 체제가 흔들린다 뜻이에요. 어떤 국가가 위기를 맞아서 흔들리고 있다. 그게 바로 동요인데, 이제 통일신라가 어떻게 왜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는지 그걸 오늘 배우도록 하고, 신라가 멸망할 때쯤에 생겼던 나라들이 있어요. 바로 후삼국. 여러분 그 궁예 아시죠? 누구인가? 아무튼 그 궁예 아시죠? 그 궁예 하셨던 후구고려와 그 견훤, 옛날의 왕건, 그 고려의 시대 이야기 그 전에 후삼국이 잠깐 성립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습목표 3가지. 첫 번째, 통일신라가 동요된 이유. 왜 통일신라는 왜 결국 멸망하게 되었을까? 왜 국가가 흔들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보고, 두 번째, 호족에 대해 이야기. 호족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역사적 개념. 되게 중요한 역사적 개념인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호족에 대해서 알고, 세 번째, 육두품을 통해서 꿈을 이루기 위한 나를 생각하기라고 해서, 이거는 과제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힘내서 학습목표 1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했지. 자, 학습목표 1번, 신라의 동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라가 왜 정치적으로 흔들렸나. 자, 신라의 동요인데, 신라가 천년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 선생님 생각에는 신라의, 여러분 기억날까요? 혈통에 따라 계급이 나뉘는 사회제도 뭐가 있었죠? 맞아요. 바로 골품제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라가 멸망한 이유는 이 골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가 건국이 되고 잘 나가는 이유도 골품제, 망하게 된 이유도 골품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골품제라는 그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주변 세력을 흡수하고 신라가 커져가는 과정 속에는 꼭 필요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신라 왕에게 충성한 자 높은 계급을 받으리라면서 그 신라 왕권 밑에 귀족들을 편입할 수 있었던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이게 평화 시기에 유지되고 정책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천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골품제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진골 세력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진골, 나는 태어난 순간 왕족이다. 그만큼 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순간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태어나서부터 나는 이미 왕족이고 태어나서부터 나는 높은 관직에 오를 자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 안 해도 되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라에서 돈도 주고 난 진골이니까 대우도 해주네? 그러니까 진골 세력들끼리 서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그냥 권력만 가지려는 욕심만 가득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세력들, 바로 육두품들 대표적으로, 이 육두품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관리가 되어도 최고 관직까지 못 올라요.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진골 세력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어디서 육두품 나부랭이들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 우리는 왕족이야. 너네는 우리보다 낮은 계급이잖아. 저리 꺼져. 막 이런 식인 거죠. 그 육두품 세력들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즉, 나라를 이끌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개혁과 혁신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물이 고여버린 거죠. 골품제라는 그 사회 틀 안에서 고여버린 거죠. 이 신라 사회가. 그래서 진골 세력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특권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반대로 육두품 세력들은 신라를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가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최치현입니다. 교과서 백사 쪽 한번 볼까요? 백사 쪽에 역사 속 인물 최치현 이 인물이 있는데 어떤 인물이냐?
당나라에 건너가서 과거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본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봐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엄청나게 똑똑했던 인재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냐,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라고 해서 황소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최천이 토황소 경문이라고 해서 황소의 난을 격퇴합시다 해서 이걸 그래서 글을 쓰거든요. 우리 당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뭉쳐서 황소를 무찌를 싶다 해서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황소가 읽는 순간 막 벌벌 떨었다고 해요. 야, 이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찌러 오겠구나 할 정도로 이 최치원은 글을 정말 잘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관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은 거죠. 신라가 지금 위기라고? 신라 사회가 백성들이 못 살고 진골들끼리 서로 막 권력을 다투느라 신라가 무너지게 된 상황이라고 해서 최천이 신라에 와요. 신라에 와서는 당시에 여왕이었던 진성여왕한테, 폐하, 제가 신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 해서 시무책을 올려요. 시무책이라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건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건의사항 딱 줬더니 진성여왕이 막 놀면서 넌 누구니? 유트풍이야? 에이 그럼 꺼져. 이런 식으로 해서 찬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천이 우리 신라는 이제 안 돼 해서 당시에 떠나요. 떠났는데 어디로 떠나냐? 여러분, 부산에 하면 떠오르는 바다 해운대 있죠. 최천의 호가 해운이에요. 그래서 당시 최천이 해운대를 비롯해서 전국을 떠돌면서 이제 약간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신라사의 불만 끊고 떠나버려요. 반면 최치원 같은 인물도 있지만 다른 인물들, 유트품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는 신라사는 이미 썩을 줄 썩었다. 내가 아무 뜻이 있으나 내 뜻을 펼칠 수가 없다. 내 뜻을 받아주는 세력으로 가겠다 해서 지방 뿔뿔이 흩어져서 훗날 신라의 반란 세력들의 약간 그 책략가들입니다. 책략가들, 브레인들이 돼서 신라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섭니다. 아무튼 신라가 동요했던 이유는 그 볼품제라는 정체된 사회 속에 진고자리끼리 부정부를 저질렀고 당시 육두분자들 불만을 품으면서 점점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사회의 변화 속에, 시대의 변화 속에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신라는 이렇게 고인 상태이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었고 무너지게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해공왕이 8살이라는 애기에 8살이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되는데 당연히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해공왕이 즉위 이후부터 더욱더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막 중앙에서는 서로 왕하고 싸우지, 지방에서는 왕이 갓난애기야? 내가 수령들, 지방 관리들이 막 백성들이 아무리 수탈을 해도 왕이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막 농민들이 죽어나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공왕 때부터 신라가 급격하게 멸망을 하면서 무너지면서 해공왕은 결국에 살해를 당하면서 왕위 정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라 사회에 서로 나는 왕을 할 거야 하면서 왕위 정탈전이 일어나는데 교과서 103쪽 중간 좀 보시면은 중간에 해공왕이 살해당했다. 중간에 보시면 이후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했다. 그럼 150년 동안 150년을 20하면은 7인가? 왕 한 명당 평균 7년 정도밖에 왕을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서로 힘만 센 진골들이 나타나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나 왕할 거야 해서 죽이는 그런 왕의 정탈전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왕의 정탈전, 김원창의 왕과 장보고의 난이 있습니다. 자, 우선 김원창 누구냐? 교과서 103쪽 날개글 한번 읽어볼게요. 신라의 왕족으로 웅주, 지금의 공주예요. 공주 도독인 김원창은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못 오른 것을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김원창 아버지 김주원이 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 잠깐 어떤 해프닝이 잠깐 일어나요. 궁금한 친구는 김원창의 난 치면은 왜 아버지 김주원이 왕에 못 올랐나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버지가 왕에 못 오른 것을 불만을 품어서 훗날 공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당시 지도로 보면은 이때 충청도일 때 다 김원창이 먹어버려요. 그만큼 신라의 위기를 가져왔던 반란입니다. 자, 그리고 장보고는 그 유명한 장보고. 다 아시죠? 장보고가 누군지는. 당시 신라 말에 원래는 당나라에 가서 장군이 되어서 활약을 하다가 신라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오는 걸 목격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 동포가 신라 사람이 당나라에 노예로 끌려오다니 내가 이 신라 사람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신라로 건너와서 당시 왕한테 건의를 해서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의 완도에 가서 청해진이라는 군사기지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청해진을 설치한 다음에 주변 해적들을 싹쓸이 소탕을 하고 당나라와 일본과 신라를 잇는
해상 무역을 완전히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바다의 왕자 장보고인데 장보고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 선생님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그만큼 신라 말에 왕이 된 사정이 심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야 장보고. 그 유명한 해상왕 장보고가 왜 반란을 일으켰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흥덕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제 흥덕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고 나서 죽었어요. 딱 죽었더니 흥덕왕의 사촌이었던 김균정이랑 흥덕왕의 조카였던 김재룡이 서로 왕을 하겠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랑 조카랑 싸운 거죠. 이제 서로 왕을 싸우다가 김재룡이 김균정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희가 왕이 되는데 이거 왕을 하다가 이때 부하였던 상대등, 이 귀족의 대표였죠. 상대등이었던 김명 매도 진고 출신 왕족이 외로 이 김명이 희동왕을 죽이고 위령에 즉위를 합니다. 그러자 당시에 김균정 아들이 김우징이었는데 아빠가 이제 김재룡이 죽고 나서 도망을 가요. 왜냐면은 당연히 얘 희강왕 입장에서 김우징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우징이 당시에 장보고랑 친해가지고 장보고가 있는 완도에 숨어듭니다. 숨어들어서 얘 원래는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숨어서 살고 있다가 딱 봤더니 희강왕이 김명한테 죽었네? 잘됐다. 내가 장보고한테 말합니다. 장보고 보고 형 제가 왕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신하가 반란했던 신하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때입니다. 군사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당시에 장보고가 청해진 완도 해상무역기지를 청해진이라는 해상무역기지를 설치했잖아요. 그 해상무역기지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보고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라에 있을 때. 아마 그때 신라 말에 제대로 된 군사를 가진 데는 장보고밖에 없었을 거예요. 장보고가 가장 강한 특수부대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김우징이 뭐라 하냐? 제가 왕이 되면은 당신 장보고의 따님이랑 제 아들이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시킵시다. 먼저 저랑 사돈을 맺어요. 이렇게 한 거죠. 장보고가 그럼 군사를 빌려주겠습니다 해서 당시 김우징이 군사를 빌려서 김명을 죽입니다. 민양을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이 됩니다. 그랬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됐나? 별로 안 돼서 금방 죽어버려요. 금방 죽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때 아들이 걱정이 드는 거죠. 어떤 걱정이 들었냐? 야, 우리 아빠가 나 왕 시키기 전에 장보고 딸이랑 나랑 결혼한다 그랬는데 오늘 결혼해야겠네 라고 했는데 이때 수많은 귀족들이 불만을 품고 안 됩니다 결사반을 해요. 왜 그랬냐? 장보고가 기록에 따르면은 평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좀 낮은 계급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골품제 사회에서 절대 다른 계급끼리는 결혼이 안 되거든요. 신라는 철저하게 계급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귀족들이 그런 거죠. 어떻게 진국이랑 평민 출신, 심지어 노예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장보고가 평민 출신은 장보고 딸이랑 결혼시킬 수가 있냐? 이거는 아닙니다 해서 신라는 반대를 하니까 문성한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장보고가 나름 청해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쯤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 되나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장보고가 불만 푼 거죠. 씩씩대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야, 날 속인 거하고 씩씩대고 있으니까 문성왕 입장에서 되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강한 군부대가 장보고한테 있는데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 끝나버려요. 그래서 문성왕이 자격을 보냅니다. 영장이나 자격을 보내서 장보고를 암살시킵니다. 장보고가 부사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당시 중앙 문성왕 입장에서는 장보고가 불만 품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우니까 장보고를 먼저 죽여버린 거죠. 아마 장보고가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을지 안 일으켰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군사적으로는 가장 강한 부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복잡한 얘기를 왜 했냐? 무지 복잡하잖아요. 그만큼 뭐가 심했다? 왕위 쟁탈전이 심했다. 그만큼 신라 말이 큰 정치적 동요가 있었다. 왕권이 강하지 않고 서로 왕을 하겠다고 싸우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라의 동요, 그 결과가 뭐냐? 결국에는 이거죠. 왕권이 매우 약화되었다. 120년 동안 왕이 20번 가르쳤다? 왕마다 한 7년밖에 못했다. 그 말은 왕을 해도 이걸 유지하기 어려웠다. 즉 힘만 있으면 서로 왕을 하겠다고 싸우던 시기였다. 왕권이 더럽게 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권이 매우 약해졌고,
사회가 혼란되었다. 왕권 쌤, 왜 왕권이 약하면 사회가 혼란되나요? 잘 얘기했어요. 자, 그 이유 뭐냐? 잘 보세요. 신라는 경주가 수도죠, 경주. 자, 경주에서 예를 들어 평택 지역에 신라의 왕이 지방 관리를 하려는 거야. 지방을 다스리는 왕, 관리. 나를 왕을 대신해서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 지방을 하려는데 이 지방 관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통제를 해야 돼요? 누가 감시를 해야 돼요? 왕이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왕권이 약하고 서로 왕과 싸운다. 중앙에서 이 지방 관리들을 감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관리를 누구 파견한 다음에 얘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검사해야 되는데 이 검사 과정이 없으니까 지방 관리들이 내려가서 야, 내가 세금을 이번에 원래 10만원 내야 되는데 백성들 10만원씩 걷어야 되는데 100만원씩 내도 중앙에서 뭐라 안 하네? 그러면은 잘 됐다. 100만원씩 걷은 다음에 10만원은 원래 세금이니까 중앙에다 너 90만 내고 꿀꺽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된 거죠. 너도 나도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농민 봉기가 뭐냐? 벌이라는 뜻이죠. 벌떼들이 일어나다 부엉하잖아요. 그 한자로 벌봉자인데 벌떼 봉자가 그래요. 그래서 벌떼가 우왕 일어나듯이 농민들이 우왕 일어났다. 그래서 농민 봉기입니다.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신라 말에 정말 수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라의 동요, 당시에 골품제로 인해서 신라 사회가 점점 부정선에 빠졌고, 그래서 왕위전 탈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왕권강화가 약했고, 왕권이 약해졌고, 사회가 혼란되었다.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흐름 잘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필기하시면 돼요. 자, 학습목표 2번. 호족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 호족이라는 역사적 개념을 좀 여러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 호족, 한자인데, 이거 노트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는 하셔야 되지만. 자, 호족. 이게 부자 호자예요. 부자호. 돈이 겁나 많다 호자예요. 돈이 겁나 많은 가족 족자거든요. 가족 족자인데. 자, 아무튼, 돈이 많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족이라는 개념은 신라 말,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방마다 원래 돈이 많은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족사이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호족이라고 하시면 돼요. 호족이 간단히 역사적 호족이 뭐냐면은 옛날에 신라 시대 때 돈이 많은 계층을 뜻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 마을에서 이제 중심기였던 인물. 그러니까 지금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지방에 내려가도 수령들이, 지방아들이 관리를 해도 그 지방에 원래 옛날부터 잘 살던 집안들이 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돈 있고 힘이 있는,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계층? 지방에서 잘 나가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호족이 왜 그럼 성장하냐? 왜 지방에서 호족들이 돈도 많고 원래 잘 살았지만 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나? 그걸 같이 고민할게요. 우선 배경. 신라가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호족들이 마음껏 성장을 군사를 모으고 막 성장을 하면은 그때마다 누구의 눈치를 봤을까요? 맞아요. 바로 신라 왕이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얘들이 군사를 가지던 돈을 축적하던 군사를 가져서 군사를 키워서 지방을 먹고 왕이 명령을 안 따라도 중앙에서 얘들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진국끼리 서로 왕을 하겠다고 막 싸우는 바람에 이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우리 집 돈도 있겠다. 군사도 건네도 되겠다. 어차피 중앙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겠다. 우리 마음껏 성장하자가 이래서 정치적 혼란 때문에 호족의 성장을 견제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농민 반란이에요. 이게 왜 배경이 되었냐? 아까 신라의 정치적 혼란을 위해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 원종 애노에나 일어났었고, 또 적고적인 아니라 그래서 원종 애노는 경상도 지금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더 이상 못 살아먹겠다. 왜 이렇게 우리 세금 많이 뜯어가냐 해서 백성들이 일으켰던 거고, 똑같이 적고적인 아니라 그래서 아마 지금 경상도 김해 지역으로 수정이 되는데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빨간색 바지를 입어서 빨간색 바지를 입고 신라 무너져라,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농민 괴롭히지 말라 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평택 호족이라고 봅시다. 내가 정말 돈이 많은 평택 지역에, 근데 저기서 연마 안중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그쵸?
내 재산 지켜야죠. 근데 상태를 봤더니 지금 정치 혼란 때문에 저 농민 반란을 중앙 신라에서 지켜주지 못해. 내 재산을 못 지켜줘. 그러니까 내 재산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그래서 이때 호족들이 야, 이 돈 풀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칼 사주고 내 농민으로 내 병력으로 키운 거죠. 이런 식으로 농민 반란이 일어나니까 각자 자신의 그 지역적 위치와 재산과 자신의 그 지역에 있는 힘을 명골 지키기 위해서 호족들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민 반란을 지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호족의 유형 뭐가 있는지 보시죠. 우선 토착 세력. 원래부터 대대적으로 뭐 고조선 때부터 뭐 아니면 사만시대 때부터 원래부터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잘 살던 사람들, 토착 세력, 농사를 잘 지었거나 하여튼 뭐 돈이 많아서 원래부터 잘 살던 사람들. 그 두 번째, 농민 반란군 출신이 호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 반란을 일으켜서 농민들을 규합해서 그 지역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 지역에서 성장을 해서 성장했던 사람들, 농민 반란 출신. 세 번째, 중앙에서 밀린 귀족들. 왕위전 탈전을 하다가 중앙에서 밀려서 저희 구석대는 떨어지는 거예요. 경주 이외 지역으로. 그래서 여기서 성장했던 사람들. 참고로 여러분, 네 번째, 지방 분사지휘가 원래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저희 지방에 내려가서 군사권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는데 중앙이 혼란하네. 내가 이 군사를 가지고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성주나 또는 뭐 장군이 되어야겠다 해서 지방에서 자기가 그냥 독자적으로 지키는 군사 지휘가. 마지막 다섯 번째, 해상무역 세력으로 이제 신라시대 때 무역을 잘 해가지고 돈이 많아서 이제 호족을 성장한 세력, 돈이 많은 세력. 그냥 잘 기억하시면 돼요. 호족의 요건은 재산과 군사력입니다. 호족을 인정받으려면 재산과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단지 재산과 군사력이 있던 세력은 토착세력 이렇게 있다는 것처럼. 자, 대표적인 예시 사례로 중앙 농민 반란 출신이어서 중앙에 밀렸던 왕족 출신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궁예. 누구인가? 그 궁예 있잖아요. 그 궁예가 원래는 신라 왕족 출신이거든요. 근데 왕위전 탈전을 하다가 아기 때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도망가는 과정 속에 눈을 찔리는 바람에 이제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아무튼 궁예는 훗날 농민 반란군 출신의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서 자기만 독자적인 세력이 돼서 훗날 후국을 세웠고, 당시에 후 백제를 세웠던 견훤. 이 견훤은 원래 신라의 장군이었어요. 장군인데 왕의 명령을 받고 전라도 지역에 내려가서 군사 지휘관이 되었는데 보다 보니까 야,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 전라도를 내가 다스려도 되겠다 해서 전라도에서 후백제를 공격하게 된 견훤. 마지막 훗날 고려를 세웠던 왕건은 원래 송악, 지금은 개성이거든요. 개성 지역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해상세력 출신이에요. 무역하던 상인 출신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각 지방의 재산과 군사력을 갖다가 성장했던 호족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 호족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들이 재산과 군사력만 가지고 있다 해서 백성들이 막 자연스럽게 따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더욱더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사상적 뒷받침, 정신적 뒷받침이 뭐였냐? 바로 선종과 풍수지리설이었습니다. 자, 교과서. 그럼 선종이 뭔지부터 볼게요. 교과서 105쪽 한번 펴볼까요? 자, 교과서 105쪽 피면은 선종과 교종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표가 있어요. 자, 표 여기서는 간단히 했는데 같이 보면서 교과서에 있는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교종과 선종이 뭔가? 여러분 지금도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면 교회에서도 종파가 다양하죠. 뭐 장로회니, 침례교니, 또 뭐 있지? 뭐 감리교니, 뭐 이런 거, 이거 막 불교에서도 조계종이냐, 천태종이냐, 엄청 다양하고, 천주교는 뭐 하나인가? 그리고 뭐 천주교, 국교회든 뭐 종교가 약간 같은 신을 믿더라도 교리에 따라서 조금 분파가 조금씩 돼요. 조금씩 분파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당시의 신라 불교에서도 교리에 따라 조금 불교가 종파가 달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 다 부처님을 믿지만 그 믿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교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부처님의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공부하냐? 우리는 경전을 공부해야 돼. 경전. 책이에요, 책. 즉 부처님의 뜻을 알려면 열심히 책을 읽어야 돼. 그 책을 중시했던 종파가 교종이에요. 그리고 반면 선종은 뭘 중시했냐? 아니야. 부처님의 뜻을 알려면은
가만히 앉아서 참선, 명상을 해야 될 때도 앉아서 부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참선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돼. 참선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당시에 불교의 어떻게 보면 공부 방법이라 할까요? 공부 방법에 따라 교종과 선종은 나뉘게 됩니다. 그런 잘 중시한, 여기서 중요한 거. 당시에 이렇게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을 진골 귀족이 지지합니다. 왜냐? 여러분, 진골은 귀족이잖아요. 이들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과시, 나는 진골이야, 나는 똑똑해, 나는 너희보다 위에 있어, 이걸 과시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지식이에요. 이 진골은 끊임없이 이렇게 한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걸 좀 약간 특권시했어요. 야, 농민을 무식한 것들 한자도 모르는 막 이런 거죠. 그러면 진골들이 우리는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교종을 좋아해. 그래서 당시 진골들은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경전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불교에 딱 하더라도 농민이 와 있으면은 경전도 모르겠다니 무식한 것들 하면서 막 이렇게 식으로 자신을 과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골과 교종이 만나서 진골은 교종을 지지했다. 그럼 선종을 누가 지지했냐? 바로 이 호족들이 지지하는 거야. 네, 왜 호족은 왜 선종을 지지하나요? 그 이유, 호족들의 유연함을 보세요. 똑똑했을까요? 맞아요. 호족은 워낙 다양한 세력들이, 지방에서 성장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식인층도 있었긴 한데 이들은 거의 뭐 힘만 있었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군사력이 강했지만 좀 이렇게 지적 능력이 떨어졌다 라고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대다수가 그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족 입장에서는 선종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교과서 읽고 막 공부해야 100점 맞는다.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머리만 가만히 있어도 100점 맞는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아마 후자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편하잖아요. 호족의 입장에서는 야, 가만히 앉아서도 부처님의 교리를 깨달을 수 있어? 나는 선종을 지지해. 이런 식으로 해서 호족들은 삼선을 중시하는 선종을 지지했다. 그런데 이게 딱 맞아 떨어졌네? 뭐가 맞아 떨어졌냐? 호족은 선종을 좋아해. 그럼 백성들은 뭘 좋아했을까? 백성들이 그 정도 했을까? 선종 좋아했을까? 그쵸. 백성은 선종을 좋아했죠. 백성들. 여기서 백성과 호족이 일치합니다. 너와 나의 공감대. 너도 참선중시, 나도 참선중시 하면서 당시의 호족들이 선종을 지지하니까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이 호족과 공통점이 생기면서 백성들이 이런 거죠. 오! 저 사람들도 선종파래. 야, 우리가 같은 판에, 야, 저 사람 지지할 만하구만. 이런 거죠. 그리고 풍수지리설을 이용합니다. 풍수지리설. 이게 뭐냐. 신라 말에 뭐 도선대사라는 사람이 풍수지리설을 좀 보급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간 신앙이죠. 풍수. 바람과 물에 따라 그 땅의 기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풍수지리설. 그러니까 땅에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있다고 믿는 거를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었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왕건이 송악 출신이거든요. 송악에다가 그런 거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 송악은 정말 땅의 기운이 좋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따르세요. 저 신라 경주는 이미 땅의 기운이 청년이 됐기 때문에 없어요. 땅의 기운이 없어요. 영양분이 이제 없어. 우리 땅이 좋은 땅이 하면서 나를 따르시오. 그럼 내가 잘 살게 해줄게 하면서 야, 백성들이 그런 거죠. 야, 왕건이 저 송악에 고려를 세웠다는데 땅의 기운이 좋은 곳이래. 자, 왕건 밑으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풍수지리설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신라가 사퇴를 했고 옛날 고구려 지역의 옛날 백제 지역의 후삼국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족의 성당까지 봤습니다. 삭성목표 2번 끝! 네, 학습목표 3번 이제 육두품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나의 꿈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옷이 좀 바뀌었죠. 원래 어제 촬영을 다 했는데 지금 영상을 다 편집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육두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라 말 그 혼란기에 육두품들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자신의 꿈과 그 어떻게 보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 골품들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우리가 나는 이 신라 사회에서 어떻게 해도 안 되겠는구나. 난 포기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꿈꿔서 어디로 왔냐? 호족들한테 가요. 그 지방 곳곳에 이 돈이 많고 군사력이 강한 이 호족들한테 바로 육두품 세력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와서 자신의 그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후상국이었고, 그래서 이걸 통일한 나라가 고려예요. 그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옛날 사극인데 그 왕건에 보면은 뭐 파진찬이라든지 막 다양한 책사들이 나와요. 그 왕건 밑에서 일한 책사들, 아니면 견훤 밑에서 일한 책사들이 나오는데 그 책사들이 다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사회에서는 골품제 때문에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새로운 나라를 개혁을 해서 내 사회를 변화시켜야겠다 해서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내가 지금 어떤 꿈을 펼칠 수 있을까? 나를 제약하는 건 뭘까? 나의 장단점은 뭐고, 내가 꿈을 펼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건 불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과제를 낸 이유가 뭐냐면은, 잠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선생님도 이제 여러분 참고로 꿈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직업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제 꿈은 뭐 교사입니다. 뭐 제 꿈은 의사입니다. 이게 아니라 제 꿈은 학생들에게 훌륭하게 역사 지식을 전달해줘서 그들이 정말 역사 사고력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학생들이 되는 게 제 교사로서의 꿈입니다. 이렇게 어떤 동사인 거죠. 어떤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죠. 참고로 선생님이 원래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은 선생님이 2009년도였어요. 2009년도에 한 겨울에 선생님이 이제 밤에 이제 밤샌 적이 있어요. 한 밤을 새고 친구랑 같이 이제 카페에 갔다가 KFC에 갔다가 이제 친구가 갑자기 커피랑 뭘 하나 빵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빵을 딱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빵이야 했더니 에그타르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이때 감동을 해서 2009년 겨울에 에그타르트를 밑에 검색했죠. 검색했더니 이 에그타르트라는 빵이 뭐 포르투갈 수녀원에서 개발한 빵이래요. 그래서 뭐 수녀원에서 뭐 옷을 다리는데 원래 계란에 흰자를 썼는데 그 노란자가 남으니까 그걸로 만든 빵이 에그타르트라는 빵인데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에그타르트를 그래서 그때 언젠가 나는 포르투갈에 가서 이 에그타르트를 직접 먹어야지, 그 수녀원들이 만들었다는 데 가서 먹어야지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보면 꿈을 이뤘거든요. 에그타르트를 먹는 선생님 꿈을 이뤘는데 여러분도 꿈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게 아니라 소소한 것이라도 나는 미래에 어떤 걸 꼭 해봐야겠다, 그런 것이 다 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번에 과제를 통해서 내 꿈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정말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라는 게 정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꿈도 이렇게 교사가 돼서 여러분이랑 만나는 게 꿈이었고, 뭐 에그타르트 먹는 걸 꿈이고, 앞으로의 꿈은 좀 고민 중이에요. 앞으로의 꿈은 뭘까? 일단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게 일단 꿈이긴 한데 정말 계속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한번 내 꿈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과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원래 목요일에 10시에 생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수요일, 지금 아마 여러분 영상을 각자 반별로 따로 있을 텐데, 선생님이 각자 반에 어떤 시간에 실시간 방송을 할 건지는 뒤에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정말 수고 많았고, 다들 과제까지 마무리 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